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으로 새남매를 홀로 키운 60대 여성입니다. 벌써 몇 해 전의 일인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을 뒤흔들 일이 이혼 말고는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 사건 이후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큰일이었죠.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여전히 분통이 터지지만 지금은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과 제 기막힌 사연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저는 젊어서 주변에서 미스코리아 나가봐라, 탤런트를 해봐라 할 정도로 인물이 좋았어요. 하지만 평범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제가 남들 앞에서 살 기회는 없었고 친구와 함께 다방에 놀러 갔다가 남편의 눈에 들어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듬직한 매력이 있는 키 큰 미남자로 당시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했었어요. 게다가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집에 입주 아주머니까지 쓸 만큼 경제력도 탄탄했고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선물 공세에 친정 부모님은 인물 좋은 딸 덕에 사위 잘 얻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고 저도 남편의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친정에 방문할 때마다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어깨가 올라갔죠.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퇴근하는 날이 달에 한 손에 꼽혔고 신혼 초 애가 없을 때는 저는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운전기사를 통해 친정이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친구들을 불러다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여건상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까지 죽고 못 살았던 친구들마저도 사는 형편의 차이가 나니 어울리기 힘들어진 거예요. 선혜야, 너는 집안일도 아주머니가 대신해주니 종일 앉아서 커피나 마시며 고상하게 시간 보낼 수 있겠지만 나는 사정이 달라. 남편이 오기 전에 빨래며 청소며 저녁 준비며 할 일이 많다고.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남은 생각하고 널 불렀네. 그리고 솔직히 너네 집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 네가 부자 남편 만나서 여유롭게 사는 게 좋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내 삶이랑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공연히 널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마음이 안 좋다. 가끔 연락할게. 잘 지내. 그렇게 친한 친구가 떠나가고 속상해 눈이 붓도록 울었는데 남편은 그날 술에 진탕 취한 채 들어와 그저 제 몸을 더듬거리기 바쁘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속상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란 건데 본능만 앞세워 자기 욕심만 취하려고 하니 너무 속상해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왔죠. 부자 남편만 만나면 인생이 다 필 줄만 알았는데 제가 너무 인생을 몰랐던 거죠. 그때 고작 21살이었고 지금 우리 애들 보니 새파랗게 어렸던 제 젊음이 그제야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이 그렇게 됐으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종일 남편이나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살 수밖에요. 그런 투정을 할 때마다 애가 생기면 바빠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거라고 해서 아이도 빨리 가졌었어요. 첫째 아들에 두 번째 딸 쌍둥이까지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도 그 외로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제 말벗이라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뿐이었고요. 아주머니도 매번 이런저런 문제로 바뀌는 바람에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는 왜 그렇게 괜히 눈물이 나고 울적한지 애를 두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고요.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여자가 원래 애를 낳으면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지금은 치료받는 시대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하지만 그때는 병원 치료는커녕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 매일같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다투는 일도 많았어요. 처음에야 남편이 어려워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죽겠다 싶으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줌마한테 애 맡기고 나갔다 올게. 숨이 막혀 죽겠어. 숨이 막히면 정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가. 왜 자꾸 대문 밖에 나간다고 난리야, 결혼한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나도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사람 사는 기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 사람 사는 기분이 뭔데? 선혜야, 너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구박받어. 지금 너 옷 입고 있는 것만 해도 봐라.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예쁘고 좋다는 옷 사다 준 거잖아. 울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으면 네 서랍에 있는 보석함도 들여다보고 그래. 남들은 평생 하나 갖기도 힘든 것들 쌓아놓고 살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제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남편은 배부른 소리 한다며 타박할 뿐이었고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삶에 감사하라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가끔 친정에 가서 여전히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잠깐 만나기도 했는데요. 입주 가정부 없이 고생하며 사는데도 매일 저녁 일찍 들어와 정성껏 차린 저녁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더 부럽더라고요. 제 남편은 애가 있든 없든 사업을 핑계로 집 밖에 나돌기 일쑤였어요. 어쩌다 사업차 만난 사람들과 가족 모임으로 나들이 가는 게 전부지 애들과 함께 오붓한 가족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최고인 줄 알았던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러울 정도로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들한테도 마음이 가지 않고 멍하게 창밖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 날도 많아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 날이 갈수록 약이었는데요. 웃긴 건 그때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은 침대에서나 알아차렸습니다. 같이 사는 아주머니께서도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얼굴만 보고 알던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야 저더러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며 관리 안 하느냐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당신은 날 당신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당신만 기다리는 인형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 나도 사람 좀 만나면서 울고 웃고 좀 떠들면서 그러고 싶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래. 아무것도 안 먹고 고중만 남을 때까지 누워만 있다가 죽어버릴 거라고. 남편이 또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까봐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쏟아내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알았다고 자기가 무슨 수를 써주겠다고 하며 잘하고 토닥여주더라고요. 대체 무슨 수를 써줄까? 이제 좀 내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지낼 수 있으려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남편이 말한 그 수라는 건 제가 알고 지낼 만한 자기 지인을 소개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지인 중 한 명은 남편보다 1살 위로 남편의 고향 누나인 미자 언니였고 한 명은 남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의 아내 개옥 씨였습니다. 성기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따랐던 고향 누님이시라고요. 응, 성기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친구였거든. 거기다 본건이 같아 형제나 다름없이 자라서 우리도 거진 형제나 다름없었지. 성기 저거 상경하고 나서 함흥차 사더니 떡하니 사업가 돼서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럼 되게 막역한 사이시겠어요. 남편 어렸을 때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주다 마다. 내가 아주 그런 쪽으론 한 보따리 가지고 있어. 성기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나도 나 사는 게 바빠서 결혼식을 못 갔거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이제 서울에 사니 우리 자주 봐. 성기가 예쁜 색시 얻었다고 입이 귀에 걸렸던데 그럴 만하네. 미자 언니는 남편 고향에서 살다 몇 해 전에야 상경한 사람으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사별로 남편을 잃고 혼자 일하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더라고요. 마침 미자 언니의 아들이 제 아들과 1살 차이라 남자 형제가 없는 아들도 자기 동생 생겼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개옥 씨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였는데 딱 봐도 남편 회사 상사가 무서워 억지로 끌려온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어려운 자리 부른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그래도 곧잘 우리 대화에도 잘 끼고 웃기도 하는 등 마음을 연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미자 언니와 개옥 씨는 일주일에 3번쯤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오는 그 둘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며 기다렸고 그 두 사람은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두 사람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마음 둘 곳이 생기자 이제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들 고백할 게 있는데. 어머, 개옥이 너 설마 임신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척하면 척이지. 잘됐다 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6개월이요.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겨서 다행이다 싶어요. 언니들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가져야 애들이랑 터울지지 않고 놀 텐데 싶어서 소주했거든요. 아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터울 지면 우리 선혜가 또 넷째가 져서 터울 맞춰주겠지. 하하하. 어머, 언니, 무슨 그런 말을. 개옥씨, 정말 축하해요. 이왕이면 개옥씨 닮은 딸이면 좋겠다. 내가 우리 딸들 쓰던 옷이나 애기 것들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애기 낳으면 그때 다 물려줘야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언니. 그렇게 우리 셋이 둘도 없는 우정을 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개옥씨 배는 제법 부풀어 올라 임산부태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머물렀다가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늘 개옥씨와 함께 나갔던 미자 언니가 늑장 부리며 안 나가는 거예요. 개옥씨가 먼저 일어나겠다고 해서 보내고 나서 모르니 미자 언니가 한참을 머뭇거리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요? 언니,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요. 괜찮으니까 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해봐요. 그게 아니라.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개옥이 말이야. 개옥씨요? 개옥씨가 왜요? 선혜,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짚히는 데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개옥이 그게 너네 남편 만나는 것 같아. 네? 개옥씨가 우리 남편을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은 남자란 여자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언니, 저 언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선해. 정말 순진에 빠져가지고 내가 못 살아. 김기호 그게 여우씨같이 너네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니까. 언니, 말도 안 돼요. 개옥씨가요? 개옥씨가 왜요? 남녀 사이에 왜가 어딨어. 이런 맹추야. 아무래도 둘 사이가 고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감시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증거라도 잡아놔야지.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개옥씨 성격상 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순진하고 착한 데다가 자기 남편을 끔찍히 아끼는 현모양처 스타일인데다가 남편도 개옥씨처럼 빼짝 마르기만 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미자 언니가 확실한 증거를 내민 것도 아니고 짚히는 데가 있다는 것도 우연히 개옥씨가 남편 차를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게 전부였어요.
사실상 그 둘 사이의 눈빛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며 미자 언니는 자기 촉이 틀린 적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식욕도 사라지고 속도 좋지 않은 게 뭘 먹든 개워내기 일쑤였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생처럼 아끼던 개옥 씨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그 괴로운 마음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미자 언니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어요. 나도 간절히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 이렇게라도 해봐. 친정엄마랑 입 맞춰서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좀 가보고 싶다고 애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다녀와. 아마 성기 그놈 얼씨구나 하면서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보내서 보내줄 거야. 하룻밤 자고 온다고 말해놓고 그냥 그날 저녁에 다시 와. 전기사 부르지 말고 택시 타고 말이야. 그래도 될까요? 안 될 게 뭐 있어. 현장을 잡지 못하더라도 가봤는데 친정엄마가 생각보다 괜찮더라. 애들이 집에 가자고 쫄랐다. 뭐든 핑계대서 빨리 돌아오는 게 뭐가 문젠데? 전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고 하면 되고. 언니, 저는 그렇게 맹주같이 당하고 살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개옥이 그런 애한테? 너나 되니까 개옥이 같은 애한테 속아 넘어가지. 나였으면 아주 진작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놨어. 일단 증거부터 잡아. 내가 보기엔 확실해. 그렇게 언니 말대로 친정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대문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 그게 사실일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그게 하필 친동생처럼 여겼던 개옥 씨라는 사실도, 그것도 제가 지금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머문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요. 어느 무엇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확인해야 했고 조용히 대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입주 아주머니가 계시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입주 아주머니들도 저에 관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쏟아내지만 반대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입주 아주머니들 계약할 때 남편은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서 저를 포함한 이 집의 누구에게도 남편의 사생활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큰 위약금을 걸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입주 아주머니께서는 모른 채 하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겠죠. 저는 애들을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려보내고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한 뒤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다가올수록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기다렸단 듯이 저를 맞이했어요. 문고리를 바라보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문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제 침대 위에서 헐벗은 남편과 개옥 씨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언니. 저를 발견한 개옥 씨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부푼 배와 가슴팍을 가렸고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고 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을 벌이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것은 병원이었고 병원에서는 제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제 뱃속엔 넷째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속이 좋지 않았던 게 남편과 개옥 씨 일 때문만도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할 말은 없는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하지. 그게 다야? 선혜야, 어차피 걔랑은 진심도 아니었어. 내가 걔랑 결혼을 하려고 했겠냐? 뭘 하려고 했겠냐? 그냥 재미 좀 본 거야. 남자들 다 하는 유흥, 그런 거. 남자는 원래 그런 독속이거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이잖아. 내가 동생처럼 아꼈던 애잖아. 어떻게 그런 애랑, 그것도 우리 부부 침대에서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
분노가 차오르니 정말 짐승 같은 소리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어요. 잘근잘근 씹어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증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남편의 바람에 유산의 몸도 마음도 힘든 제 앞에서 담뱃불을 붙이며 묻더라고요. 원하는 게 뭔데? 뭐?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이혼? 그래, 까짓 거 이혼해줄게. 근데 선혜야, 애들은 내가 키워. 이혼하면 너 혼자 그냥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라고. 우리 애들을 왜 당신이 키워? 엄마랑 같이 쓰던 침대에서 여자 끌어들여 잔 아빠 밑에서 크게 하란 말이야? 웃기지 마. 당신은 애들 키울 자격 없어. 당신이 무슨 낯으로 우리 애들을 키우겠다고 해. 그러는 너는 키울 수 있냐? 셋이나 되는 우리 금쪽 같은 애들이 가진 것 없고 네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어? 어차피 소송을 해봤자 네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 왜냐고? 내가 가진 힘을 다 써서라도 애들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선혜야, 잘 생각해봐. 지금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 진짜 걔랑 그냥 좀 논 거야. 너랑 이혼할 생각 없고 애들한테 이혼 가정 만들어줄 생각도 없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한 후 바닥에 담배꽁초를 툭 던졌습니다. 남편의 발끝에서 지디겨지는 담뱃불이 마치 제 자존심이나 든 것 같아 괴로웠죠. 그러니까 그날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남편도 잃고 아꼈던 동생을 잃은 데다가 뱃속의 아이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내겠다는 남편의 협박에 그날 밤 몇 번이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업가 남편 옆에 세울 만한 괜찮은 인물의 들러리. 아이들 잘 키우는 얌전한 현모양처를 가진 사업가라는 간판. 그러니 저를 협박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엄마는 한숨을 쉬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참았으면 좋겠다, 오서방을 한 번만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긴 한숨이었죠. 남편이 친정에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1년 전 아버지께서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한동안 거동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치료비도 남편이 대주었고 그 뒤로 친정에 보내던 생활비도 늘려주면서 친정 형편이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난 앞에선 바람난 사위도 눈을 감아줘야 했던 겁니다. 남자는 다 그래.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열병처럼 지나간다. 엄마. 오서방이 미안하다 했다며. 선혜 네가 이번 한 번은 묻고 가. 엄마까지 왜 그래? 안 그래도 답이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는데. 당장 오서방이 보내주는 생활비 끊기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너희 아빠 아직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솔직히 다시 읍내 나가 장사하는 것도 싫다. 선혜야, 2번 봐달란 소리는 안 해. 근데 바람 한 번으로 이혼하는 여자가 어딨어. 한 번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야. 대신 뭐라도 하나 받아놔라. 또 그러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집이든 뭐든 하나 받아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처지에 엄마가 하는 말이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고 사정하는데 저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병문 안으로 온 리자 언니도 자기처럼 분개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내가 아주 그 개옥이냐 머리카락을 다 뜯어 놓을 거야. 어떻게 너한테 그래?
근데요, 언니. 더 속상한 건 이 상황에서 이혼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기 그놈이 이혼해주지 않겠대? 네. 이혼하더라도 애들은 두고 가라고 애들 두고 협박하는데 저 어떡해요. 거기다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 도움받는 부모님마저도 내 편이 아니에요. 아휴, 정말 못 살아. 그럼 선혜야, 그냥 일단은 넘어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넘어가란 말이 평생 참고 살란 말이 아니야. 한번 바람 피운 놈이 한 번으로 끝나겠어? 다시 한번 증거 잡을 때까지 확실한 준비를 끝내고 이혼하자. 그러면 돼. 누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결국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여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엄마의 조언과 남편의 두 번째 실수를 기다려보자는 미자 언니의 조언에 따라 이혼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도 강수를 두었어요. 집 넘겨. 뭐, 집? 선혜야, 너 지금 우리 집에 얼만 들어? 얼마가 됐든 당신 명예보단 싼 거 아니야. 내가 애들 다 포기하고 그냥 두 사람 간통으로 쳐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나서면 어쩔 건데?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써도 떨어진 위신 살리는 게 쉽지는 않을걸? 그것도 아내와 절친에 당신 수아 부인이랑 친사곤데 회사에서도 좀 그렇지 않겠어? 어차피 당신 개옥씨 남편은 철저하게 돈으로 보상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는 그 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야, 고선혜, 너 내 밑에서 몇 년 살더니 협상을 다 한다. 집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큰데. 각서 써줄게. 이번에 눈 감고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나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그 짓거리 하는 걸 봤는데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은 어떻게 보상할래? 당신도 역지사지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문 밖에 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고 그 침대에 있던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나였으면 막말로 내가 당신 없는 자리에서 전기사랑 그러고 있었으면 당신 어땠을 것 같아? 상상만으로도 역겹고 열이 받네. 좋아, 넘겨줄게. 대신 이번 일은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확실히 써. 저는 그렇게 이번 일에 대한 대가로 집문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자 언니 말대로 저를 그렇게 속이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같은 일로 꼬리가 잡힐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이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이 남편과 맞서 싸울 힘을 길러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함께 마주보고 아침을 먹거나 아이들 앞에서 다정한 부부로 보이도록 연극이 필요했고요. 그게 너무 고역이었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구역감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개옥 씨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간혹가다 미자 언니가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어요. 사실 듣고 싶은 마음 반, 듣기 싫은 마음 반이라 들어도 괴롭고 몰라도 괴로웠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 언니가 하는 말에 저는 또 머리를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선혜야, 개옥이가 낳은 애가 성계 애일 수도 있어. 언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성기한테 캐물으니 개옥이 만난 시기가 얼추 그때가 되더라.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너. 리자 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개옥 씨를 찾아가 아이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간다고 한데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머리카락이나 쓰던 칫솔만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 부모 자식 찾는 게 쉽다지만 그때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저 유추하는 게 다였거든요. 운이 좋아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이겠구나 했겠지만 남편과 개옥 씨 남편의 혈액형도 같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요.
잘하면서 남편과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땐 심준이 굳어지겠죠. 남편의 외도로 아이들에게 배다른 형제까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남편에 대한 원망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사랑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죠. 어떻게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사랑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각서와 집을 넘겨준 것으로 정말 그 일이 없던 일이라도 된 듯 뻔뻔하게 부부관계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각방 생활을 하자고 하니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며 저를 강제로 범하곤 했죠. 그럴수록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미자 언니밖에 없었고 언니는 저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며 남편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데 힘이 되어주었어요. 미자 언니가 사별한 이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 남편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게 이런저런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바로 일러주곤 했어요. 저는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도록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뺏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로 살면서 언제쯤 이혼할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선혜야, 아무래도 지난달에 새로 들어왔다는 비서랑 심상치 않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다던 그 애요? 그래, 걔도 난년인지 성게 볼 때마다 눈웃음 살살 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성기방에 들어가면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더라고. 언니, 이번엔 확실히 이혼할 수 있겠죠? 나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이번엔 내가 확실한 정황 잡으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며칠 뒤 미자 언니는 급하게 전화하여 빨리 오라고 제게 연락을 주었어요. 저는 경찰을 대동하고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미리 준비해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안에서 본 것은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괴상한 모양새였습니다. 그 방 안에서 헐벗고 짐승처럼 뒤엉켜 있는 것이 남편과 새 비서, 거기에 운전기사였던 정기사까지 함께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망측하고 해괴한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기가 막히단 표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애들 양육권 다 넘기고 이혼해줘.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럼 내가 그 꼴을 보고 더 살아?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갔지만 두 번은 안 돼. 그래서 일부러 경찰까지 대동한 거야.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양육권? 그리고 이혼? 그게 다야? 당연히 재산분할도 있어야지. 매달 애들 앞으로 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하고. 고소네. 너 둘이 담담히 했네. 당신, 그거 병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바람도 병이라더라. 더군다나 당신은, 됐다. 괜히 더 더러운 걸 보기 전에 깔끔하게 끝내자. 길게 끌고 싶지도 않아. 남편은 성도착증으로 아슬아슬하고 변태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부부로 살 때에는 전혀 몰랐는데 제 앞에서는 신사적이고 평범한 남자처럼 굴었던 것뿐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다닌 것이었죠.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니 고소를 왜 생각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100%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당시 남편은 재력도 있고 암암리에 알고 있던 정재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인맥을 써서 어떻게든 제가 불리한 싸움으로 몰고 가면 저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야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협의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재산분할은커녕 양육권도 꼼짝없이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은 세 사람이 뒤얽힌 상황에 추접한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며 순순히 제 요구를 들어주었죠.
양육권과 약간의 재산 분할, 매달 아이들의 양육비와 더불어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겠다는 조항까지 걸었으니 제가 그렇게 불리한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에 성공해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살던 집을 팔고 나왔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이들도 전학시키고 남은 돈으로는 뭐라도 해보고 싶어 집 근처 2층 상가도 사들였죠. 엄마가 임대를 내주고 남은 자리에 식당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받아온 재산이 있다지만 앞으로 애들 자라는 동안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마냥 먹고 놀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아무리 양육비를 받는다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잣집 만화님으로 살다 사회생활에 뛰어든 거라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선혜 너 할 수 있겠어? 나도 해봤지만 식당에 그거 보통이 아니야. 너는 맨날 아줌마가 해준 밥이나 먹어봤지 뭘 할 줄 안다고. 어차피 요리는 엄마가 할 거고 난 카운터 보고 서빙하면 그만인데요 뭐.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부잣집 사모였나? 저 되게 힘들게 자라서 은근히 깡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은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해 밤늦게야 끝나는 식당 일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도 엄마가 함께였고 가끔 도와주러 오는 미자 언니도 있는데다가 따로 임대로 나갈 일은 없어 버틸만 했습니다. 게다가 찾아주시는 손님마다 단골하겠다고 자처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 장사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파는 백반집이었는데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붐볐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엄마 팔짱 끼고 매일같이 시장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갈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참 인생 아이러니한 게 제가 불편해서 떠났던 친구들도 제가 힘들어지니 연락해서 다시 반갑게 지내게 됐고요. 가끔 제게 치근대는 손님도 있고 미자 언니도 아직 한창이라고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제 식당에 아는 남자들을 데려와 소개해준 것도 여러 번인데 제가 번번이 거절했죠. 전 남편에게 심하게 대여서 그런지 다시 누군가와 살맛대고 살 자신도 없고 아들이면 모를까 딸 쌍둥이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는 게 내키지도 않았고요. 애들이 다 자랄 때까지도 전 남편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만날 뻔한 적은 있네요.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 남편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싶은 상황이 온 것이죠. 쌍둥이 딸들이 미술을 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까지는 어떻게 보냈는데 유학까지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 난감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잘난 부자 아빠 둬서 뭐하냐, 다른 일도 아닌데 애들 유학비 정도는 달라고 해라.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그런데 미자 언니가 딱 잘라 안 된다고 막을 서더라고요. 그러다 성기 그게 재결합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쩔래? 재결합이요? 애들 유학비 달라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아무튼 성기 걔한테 아쉬울 소리 하게 되는 건데 그거 빌미로 그런 요구하지 않겠어? 유학비야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차라리 건물을 팔든지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얼마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아무리 지아빠한테 받은 재산이 많다고 언제까지 그것들 뒷바라지 할 거야? 너도 늙어 선애야. 네 앞가림 할 때라고. 애들이 그냥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 교수님까지 유학 권유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나도 이런 일로 애들 아빠한테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참고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여태껏 잘 버티고 살았으면서 그 짐승 같은 것이랑 다시 연결고리 만들래? 이혼한 부부한테 애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야. 저놈이 정말 왕년의 개놈이었는데 애들 핑계로 홀라당 까먹고 붙어먹게 되고 그런다고. 미자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쉬운 상황이라고 한데 전 남편한테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자 언니는 항상 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뒤로 남편 회사에서 나와 제 곁에 남아준 의리가 있는 정말 고마운 언니죠. 미자 언니가 있어 고단한 시간이 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열린 제 인생 이 막은 아이들이 다 자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순항했습니다. 젊은 날에 너무 고된 일을 한꺼번에 당해 죽을 때까지 제게 그보다 더한 시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 그보다 더한 거대한 풍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손주 둘을 낳은 아들은 가까이 살고 쌍둥이들은 결혼해 직장 문제로 프랑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번씩 명절이라고 모이는 날이면 집이 복작복작하니 사람 사는 기분 만끽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도 가시고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거죽만 남아 빼짝 마른 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를 안내하려고 보니 어쩐지 낯이 익어 빤히 보니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이 빠졌나 싶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식당에 고생만 하며 사는 줄 알았더니 실수가 호난이 잘 지낸 것 같네.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니 얼굴이 피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벌을 맞은 거지 뭐. 뭐 암이라대. 의사가 딱 3개월 보더라고. 그래? 차업차득이네. 조강 지쳐버리고 제멋대로 살더니 아주 잘 됐어 그냥. 내가 아직도 미운가? 그래도 그게 벌써 30년도 넘은 일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미운 마음까지 사라지면 이 세상에 한맺힌 귀신들은 다 사라졌게? 그러네. 이제와 말이지마. 미안하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지. 벌은? 70년 가까이 살다 가는데 무슨 벌이야? 죽으려면 안 보이는 데서 진작 죽을 것이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괜히 사람 속을 뒤집내냔 말이야. 병원 입원하기 전에 재산 정리 좀 하려고 남은 재산 애들한테 물려주고 속죄하고 싶네. 애들 만나 마지막 인사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누구 마음 편하라고? 누구 마음 편하라고 그러자는 거야? 부탁하네. 그래도 나랑 살면서 많이 갑갑하고 힘들었을 텐데 내 곁에서 충실한 아내로 살아준 것도 고맙네. 사람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됐다던데 그 말이 딱 맞았죠. 수십 년 전 빈정거리며 이빨은 거짓말처럼 쏟아냈던 사과와 달리 가슴 깊이 닿을 만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예요. 거의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처럼 주저앉아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전 남편은 제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자기도 코를 몇 번 훌쩍이더니만 번호가 쓰인 쪽지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반, 만나게 하기 싫은 마음 반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어. 그래도 너희 아빠가 그런 뜻을 전해왔으니 엄마는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버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3개월이라더라. 그래. 나는 엄마만 괜찮으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드리고 싶어. 그게 내 마음도 편하고 엄마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제대로 인사드리고 엄마 남은 인생에서 아버지도 완전히 털어내버리자. 아들은 이 일이 전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전 남편이 죽고 나면
괜히 마음에 걸려 그거 하나 들어줄 걸 하고 계속 곱씹게 될 거라고요. 그래도 양육비 성실하게 보내준 덕에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했으니 적어도 최소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기에 보내줬습니다. 프랑스 사는 딸들도 설득했는지 급히 귀국했더라고요. 아들의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제 식당으로 찾아왔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3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다지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았고 자식들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안에는 원망과 슬픔, 미안함이 죄 뒤섞여 있었죠. 전 남편은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했어, 멜바. 그리고 처분한 재산을 똑같이 3분의 1로 나누어 자식들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원하진 않았어요. 아들은 차라리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전 남편이 워낙에 간곡하게 받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 사는 거 아니라 당장 내일 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기부를 하고 싶으면 받고 나서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거중만 전 남편이었지 행동이며 말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탓에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을 끝낸 뒤에야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은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일인데 상황이다 보니 뒤를 안 닦은 기분으로 영 마음이 불편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온 거예요. 전 남편 앞으로 온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인지 청구 소송장이었죠. 전 남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병원에 들어가면서 혹시 자기 앞으로 오게 될 우편들을 모아다 처분해달라고 주소지만 우리 집으로 옮겨놨었거든요. 전 남편이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제가 대리인이 되어 받았다가 처분을 해야 하니 열어본 것 뿐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황당무계한 소장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재혼도 하지 않고 애도 없이 살았다는 양반이 언제 또 혼외자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그 소장을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김계옥의 아들이었어요. 그 오래전 내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그 계옥 씨요. 그러고 보니 그때까지 김계옥이 낳은 아이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진짜 전 남편의 아이였나 봅니다. 전 남편이 다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이 몫의 유산을 노리며 소송을 한 건데 저한테 진짜 기가 막힐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계옥은 제가 인지라도 하고 있었지 두 번째 소송장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가져왔던 거예요. 다음날 착잡한 마음으로 솥에 밥을 앉혀놓고 또 멍하게 앉아있는데 솥장 하나가 또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설마 혼외자가 보낸 솥장인가 싶어 뜯어보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죠. 마침 같이 일하던 지인에 의해 경은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급하게 달려와 자초지종을 묻는 아들에게 솥장을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도 금세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소송장 유류분 청구 소송장이었는데 아직 김계옥의 소송도 시작되지 않은 판에 이건 또 뭔가 해서 보니 세상에 미자 언니 아들 이름으로 온 것이었어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제 곁에 있었던 그 오미자 언니요. 그러니까 소장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저도 제 친자식처럼 예뻐하고 제 자식들이 동생처럼 오빠처럼 따랐던 그 미자 언니의 아들이 남편 자식이었던 겁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미자 이모 아들 그 오민철 맞지? 민철이가 아빠 아들이라고. 아이, 지금 내가 헛걸 보고 있는 거야? 아야, 나도 모르겠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너가 미자 이모한테 전화라도 좀 해봐.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미자 언니가 오기로 했다면서 한동안 믿기지 않는지 계속 소장을 들여다보고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 미자 언니가 제 병실을 찾아왔는데 표정을 보자마자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늘 싱글생글 웃으며 기운을 북돋아주던 얼굴은 어디 가고 문 앞에 서서 쭈뼛거리며 입술만 잘근잘근 씹고 있는 것이 굳이 묻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뭘 본 거냐고. 선혜,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성기 그놈이 죽을 때가 됐으면서도 내 아들을 쏙 빼놓으니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민철이가 그 사람 아들이냐고. 왜? 언니가 애들 아빠를 내 결혼 전에 만날 때도 기가 막힌 상황이야. 근데 민철이 우리 세욱이보다 어리잖아. 전 남편 그렇게 갑자기 가고 우연히 성기 그놈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너도 알 거 아니야. 그놈이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고 다니는 거. 전 남편한테서 애가 안 생겨서 내 팔자에 애가 없나보다 싶던 차에 생긴 앤데 포기할 수도 없었어. 그럼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두 분 알고 지내신 거 민철이 태어나고 나서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아빠 혼례자를 낳아놓고 우리 엄마 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든 사실을 다 숨기고. 미안하다 세우가. 나도 너한테 그리고 주경이 민경이한테도 미안해 죽겠어. 근데 민철이도 그놈 자식인데 어떡하니. 너네는 친자식이라고 떡하니 호적에 올라서 유산 상속도 받았잖아. 근데 성기 그놈이 민철이는 지 아들이라는 거 알면서도 한 번을 아빠라고 떳떳하게 나선 적도 없다. 죽기 전에 내 아들도 자기 목숨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 남편 애를 낳아놓고 내 남편 주위에서 머물면서 나랑 언니 동생하고 지냈다는 게 나는 정말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믿기지가 않아. 이게 기만이지 뭐야. 짐승 같았던 오성기 그놈이랑 언니가 다를 게 뭐냐고. 나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랬어. 애를 낳으니 그놈이 자기 오적에 올리지는 않아도 양육비는 준다더라. 애 키우며 여자 혼자 사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붙어 있었고 걔가 하려는 대로 했어. 뭐 나라고 그렇게 속편했는 줄 알아? 너랑 정부 치고 난 뒤엔 아닌 건 아니다 싶어. 개옥인년이나 비선년이랑 붙어먹은 것도 다 말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양육비도 안 보내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한테 다 말해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하고 나서야 주더라. 선혜야, 네 마음은 아는데 너도 자식 낳아 키워보니 알지 않아. 어차피 성기 저것도 오늘 내일 하는 거 거추장스러운 소송 없이 그냥 너네가 일부 좀 내놨으면 좋겠어. 뭐라고? 아, 기가 막혀서 진짜. 세호가 저 여자 얼른 끌어내라. 아주 골이 울리고 어지러운 게 미칠 것 같아. 저 여자 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미자 언니는 아들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생각 좀 해달라고 간청하더라고요. 세상 천지 믿을 사람 없어도 미자 언니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지낸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는데 민철이가 우리 애들 이복 동생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살아온 세월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은 처참한 기분에 울다 혼절했고 정신 차린 후에야 아들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 병실에 찾아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전 남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히며 진실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전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미자 언니가 했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겁니다. 민철이가 미자 언니가 낳은 전 남편 아들은 맞는데
개우기 일이나 비서 일을 알려준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애를 갖고 나서는 한 번도 여자로 품어준 적도 없을 뿐더러 자기 처자리에 미자 언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퇴짜를 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이 올라 계속 제 주변에 머물며 남편 신경을 거스르게 하면서 민철이 양육비를 받아낸 것이죠. 거기다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애들 양육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말도 했더랍니다. 딸들이 겉멋이 들어 미술하겠다고 유난을 떠는데 그 유학비가 얼만지 아느냐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그건 거절하라면서 재산 지키라고 했다고요. 양육비로 많이 쓰면 훗날 자기 아들 앞으로 떨어지는 상속 재산도 줄어들까봐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전 남편이 들러붙을지도 모르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선생 같은 조언을 해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수십 년을 두 얼굴을 하고선 뒤에서 그렇게 추잡스러운 짓을 합니까? 그것도 세상 좋은 사람인 양 둘도 없는 친언니처럼 사람 좋은 가면을 쓰고요. 그렇게 소송장을 2개나 받아놓고 전 남편은 그 어떤 해결도 해놓지 않은 채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고스란히 상속인인 우리 애들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김기옥 아들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 자연스레 김기옥 남편 호적에 올라 자랐기 때문에 전 남편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어려웠어요. 상간자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김기옥과 돈을 받은 그의 남편이 주변에 철저하게 숨기기도 했고요. 뒤늦게 죽을 때가 됐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소송을 시작한 건데 그쪽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문제는 가족처럼 지낸 미자 언니의 아들과의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이나 결과도 결과였지만 친형제처럼 지내던 애들이 법정 다툼하게 된 것이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들은 저더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먼저 미자 언니에게 상간자 소송을 넣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나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어쨌거나 소송이란 것은 시도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 뭐라도 해보자 싶었던 것이죠. 미자 언니 아들은 처음엔 영문도 모른 채 미자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후 미자 언니에게 말도 없이 취하해버렸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전 남편이 미자 언니 앞으로 입금한 이체 내역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차피 소송을 해봤자 수년에 걸쳐 양육비 이상의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 이를 미리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자 언니 아들이 소송의 전말을 알게 되자마자 취하해버렸으니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를 드린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 엄마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모한테 그리고 세우리 형이나 주령인 민경이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나이 40이 된 녀석이 그렇게 정중하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깨 두드려주며 그만하면 됐다고 일으켜 주어야죠. 그러면서도 미자 언니에게 건 상간자 소송은 알아서 하시라고 감히 취하해달라 부탁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철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취하할 생각은 없었어요. 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끝까지 뭐라도 언니를 밀어붙일 수단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뒤늦게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미자 언니가 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선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장 내 자식만 빼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나도 패는 게 없어서 그랬어. 지난날 묻어버리고 우리 전처럼 오순도순 그렇게 살자.
아니 언니? 나는 언니 얼굴 꼴도 보기가 싫으네. 100번 양보해서 언니가 우리 관계를 생각했다면 죽을 때까지 안고 갔어야 할 문제야. 그 사람도 밝히지 않았으니 언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나도 우리 애들도 그리고 민철이도 언니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 일도 없었겠지. 너도 부모 아니냐. 민철이 저게 아파트 대출금이다 뭐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게 짠해서 그랬어. 부모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귀한 아들한테까지 팽당하시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있지 언니. 그 사람 바람 피운 장면 봤을 때보다 이번이 더 충격적이었어. 아니 이제 그 사람 일은 생각도 안 나. 나 이번 일은 정말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거야. 내가 그때도 내 동생처럼 아꼈던 개혁 씨를 그렇게 잃고 나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 그런데 언니마저 나를 배신해? 언니, 나는 언니를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했어. 언니가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애까지 낳아놓고 나한테 철면피로 붙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이고 선혜야. 내가 곧 나이 이르네.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랬겠어. 내 욕심이 한 게 아니래도, 응? 욕심이 아니야? 돈 욕심에 그 사람 만나서 우리 애들한테 돈 그만 쓰라고 했다며. 내가 지금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언니가 얼마나 대단히 추악한 사람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다신 찾아오지 마. 죽었단 소식 듣더라도 안 갈 거니까.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죽어서도 언니 얼굴 다신 보기 싫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 눈물이 솟구쳐요. 그 뒤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았고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를 1년이나 다녔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배신감으로 당한 상처는 결코 완벽한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지 언제고 기회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전 남편이 수십 년 전에 이를 들먹여 사과했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이냐 감정에 북받쳐 울었겠죠. 제가 미자 언니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니 이제 딸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럼 엄마 죽으면 관 앞에서 미자 이모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었다도 다시 벌떡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배신으로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떠올리면 울분이 치밀어 올라 찢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살다 보니 그래도 참아지잖아요. 벌어진 일에 대한 상처는 애석하게도 오로지 내 몫이니 우리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힘내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